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채권의 특징,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서로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가격으로 이것을 사고 팔고 하면 좋을까?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채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채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처음에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투자자로서 반드시 그것을 꽁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름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 채권의 거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거래소가 될 텐데, 이 한국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밖에서도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한국거래소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보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증권의 거래는 거래소가 없이 서로 그냥 아름아름으로 거래하던 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거래를 공식적인 거래소 밖에서 일어난다 해서 시장 밖에서 일어난다 해서 장외 시장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이 원래부터 있는 거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정석이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거래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를 하기 쉽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면은 거래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외시장의 거래는 영어로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요. 이 카운터가 여러분들 책상 거래하는 데스크 같은 건데, 이제 그거 공식적으로 차려진 장판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거래를 한다 해서 오버 더 카운터라고 이야기하고 줄여서 OT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전문 투자자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직원이다.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팔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사줄지 잘 모르고, 거꾸로 내가 채권이나 주식을 구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중개인은 예를 들면은 증권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금융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수수료를 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중개인한테 또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요즘에 다 카톡을 쓰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제 채팅 앱을, 메신저 앱을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로 서로 소통을 하거나 기타 등등 소통을 하겠지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버디버디라는 그런 메신저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이나 이렇게 심심하면은 이제 버디버디로 채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우리나라엔 버디버디라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쓰던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SN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해서 MSN인데, MSN이라는 그런 메신저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증권회사에서 인턴을 짧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채권 거래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우리는 MSN을 통해서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도 이제 MSN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채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증권회사의 그런 채권 트레이더들이 다 MSN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그것을 이제 정부가 발행했다 해서 국가가 발행했다 해서 국가 채권이라고 해서 국채라고 부르는데,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고 싶다 아니면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MSN에 있는 그 나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다른 트레이더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맞으면은 서로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나 뭐 아니면은 뭐 당근을 통해서 중고 거래 하듯이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 사실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거보다 더 한참 전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유선 전화, 내가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고, 가만 보자, 뭐 스미스 트레이더가 전화번호가 뭐였지 해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이게 있는데 니 살래? 얼마면 살래?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조차 더 전에는 아예 좀 트레이더를 잘 모이는 그런 곳을 이제 찾아가서 뭐 식사를 하면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서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식적으로 좀 이런 서로 사고파고 싶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증권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이제 바로 그런 곳이 되겠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또 유명하고, 그리고 또 시카고는 시카고 증권 거래소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뭐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런던에 이제 또 큰 그런 증권 거래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좀 사실은 민간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지만 나름의 공공재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런 증권 거래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손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이제 뭐 채권 같은 것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거래소기 때문에 거래소가 메인이고, 그 외에 기타 일부만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은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채권의 거래는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극히 한 10에서 15% 정도의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래서 트레이드들만의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이 다음 장이 주식인데, 주식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대중에게 많이 친숙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더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채권의 거래는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더들, 전문적인 금융회사들이 아름아름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거래소가 있어서 좋은 점은 내가 눈탱이를 맞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는 그런 당근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내가 중고 거래를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포켓몬 카드를 내가 사고 싶다. 포켓몬 카드를 수집을 한다라고 합시다. 아니면은 뭐 포켓몬 띠부띠부 C를 수집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원래 그런 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가장 그나마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면은 그런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있는 클럽이나 뭐 아니면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피카츄는 대략 2만 원에 팔리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지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근 앱이나 이런 게 생기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그런 걸 몰라도 초짜여도 그냥 그 앱에 들어가서 검색을 쭉 누르면은 얼마의 사람들이 사고 파는지 쭉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는 사람들이 대략 이 정도의 거래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 아니면 팔려고 하는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도 대충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을 보면 적당한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사기당할 걱정을 안 하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채권과 같은 그런 증권도 이렇게 거래소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의 가격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경우도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경우 이제 어제 날짜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잘 알고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그 채권의 성질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채권이 9903-250-2603이거든요. 이제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종목 정보로 가서 봅시다. 자, 9903-250-2603-24-3 이게 뭘까 싶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 이름에 사실 중요한 정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국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으시 국채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채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대리해서 찍어낸 채권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린 그런 상품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03250은 뭘까? 이제 이 03250은 그 이표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상세 발행 정보에 표면 금리가 3.25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표 쿠폰입니다. 그래서 매년 원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자를 투자자들한테 지급을 하느냐 이고 이게 3.25%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25%라는 것을 이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03250이 이렇게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03이 있죠. 2603은 뭘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머리를 좀 고민을 하면은 알 수 있어요. 26 굉장히 연도 같죠? 실제로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603이라는 것은 26년 3월에 만기가 오는 그런 채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상환일이
2026년 3월 10일, 그러니까 2026년 3월 10일까지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243은 뭐냐? 24년도에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 돈을 빌린 기간은 대략 2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정보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복잡한 암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 핵심적인 정보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가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최근일 종가 해서 이 9992.5, 그러니까 9992.5라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을 10,000원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금이 10,000원인, 그러니까 이 채권을 중에서 원금을 10,000원만큼 내가 가지고 싶다, 원금의 10,000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채권을 수량을 사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얼마에 살 수 있느냐? 9,992.5원에 살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 이 9,992.5원을 내면은 지금 최근에 실제로 그 가격에 서로 투자자들이 사고 팔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가격을 내면 이 원금이 10,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채권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26년 3월까지 만기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는 것에 더해서 정부에서 나한테 10,000원을 추가로 원금을 갚는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격 정보들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얼마에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친절하게 표시를 한 거고요. 보통 전문적인 채권 트레이더들끼리는 가격을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네가 오늘 이 채권을 사서 만기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너는 몇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만기 수익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yield to maturity, 여기서 yield가 수익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maturity는 만기고,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영어로는 많이 YTM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YTM을 가지고, 이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더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현금흐름 할인법에서 배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현금흐름 할인법에서 뭘 배웠냐면 어떤 이자율, 어떤 할인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 공식을 이제 그대로 사용해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을 오늘 구매를 하면 우리는 1년 후에 어떤 이표 C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혹은 표면 금리에 따라서 그 돈을 받는다. 그리고 2년 후에도 똑같이 이제 그 C라는 걸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이제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제 원금을
페이스 밸류 원금 그 액면가만큼 이제 돌려받게 됩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이표를 받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원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금 더하기 2표를 한 번 더 받으니까 이제 한 번 더 C를 받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2표끼리만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연금 공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기간마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공식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연금 공식은 바로 요 첫 번째 부분 어떤 매 기간마다 받는 금액이 C라고 할 때 C 곱하기 R 그 이자율 혹은 할인율 분의 1 빼기 1 플러스 R의 T 거듭제곱 분의 1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 연금 공식을 그대로 쓴 부분이 바로 이 2표의 현재 가치들의 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금도 받죠. 그러면 이 원금은 언제 받냐면 T년 후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T년 후에 있는 어떤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려면 할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자율 R에 대해서 1 플러스 R의 T 거듭제곱 분의 1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원금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5장, 6장에서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여기에 2표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그리고 여기 R 자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작년에 어떤 기업의 채권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작년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업이 1,000달러를 빌렸고 10년 만기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빌리기를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몇 년이 남아있는 거죠? 9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릴 때 2표, 그러니까 표면 금리 혹은 이자로는 매년 80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매년 80, 80, 80, 80, 80, 80, 8, 80 마지막 80을 2표로 준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차에는 1,000달러를 추가로 원금이니까 갚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이 0 시점이 아니라 요 1년 차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채권은 만기 수익률이 10%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 만기 수익률을 이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제공되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이제 우리가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만기 수익률이 10%니까 R 자리에 다 0.1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2표가 80이었고 원금이 1000이었다 해서 C에는 80, F에는 1000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한 계산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884.82라는 금액의 크기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의 채권의 적정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가 884달러를 주면은 이 채권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9년 동안 잘 가지고 있으면 매년 80이라는 금액의 이자와 마지막에 원금 1000을 따박따박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가만 보니까 happen to be 결과적으로 오늘 이 채권을 884달러에 살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원금 1000달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이득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꾸로 보면은 1000달러짜리를 왜 이렇게 싸게 팔지? 할인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의 채권 가격이 원금, 만기에 받는 원금의 크기보다 작아졌을 때 이러한 채권을 우리는 이 채권은 할인 채권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할인 채권이다 이 용어 자체는 이런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가격과 최종적인 원금만 비교해서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 의해서 적절히 계산된 값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오늘 그 채권의 가격이 되게 싸 보인다, 실제로 싼 것은 아니지만 싸 보인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만기 수익률을 지금 10%라고 주어졌었는데, 똑같은 이 채권에 대해서 만기 수익률이 다르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6%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똑같이 80을 C자리에 넣고 F자리에 1000을 넣는 건 똑같은데, 이제 R자리, 만기 수익률 자리에 0.06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136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제 만기 수익률이 6%라면 이 채권의 오늘의 가격은 1136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화폐의 시간 가치를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바보처럼 생각을 해보면 내가 9년 후에 100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인데 오늘 이거를 1136을 사야 된다고? 되게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할증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면은 이제 요즘에는 밤 10시가 넘어가면 가격이 1.5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3,000원, 4,000원 받던 거리가 이제 4,000원, 5,000원 이렇게 비싸게 받죠. 그때 택시 기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할증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처럼 여기서의 할증은 가격이 더 붙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것의 가치가 되게 비싸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비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싼 게 아니라 그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지만, 공식에 따른 적절한 가격이지만 이게 비교를 해보면 1000이라는 원금에 비해서 되게 비싸 보인다, 가격이 붙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만기 수익률을 바꿔볼게요. 만기 수익률이 그러면 8%면 어떻게 될까? 근데 8%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처럼 C자리에 80을 넣고 F자리에 1000을 넣고 R자리에 0.08을 넣고 계산을 쫙 해보면 아주 신기하게도 결과가 1000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채권을 오늘 만약에 이 만기 수익률이 8%라면 오늘 이 채권을 1000을 주면은 살 수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잊어버린 다음에 단순하게 오늘의 가격과 9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원금의 크기를 비교하면 또이또이네, 같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는 액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액면 써져 있는 그대로의 사고 팔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액면 채권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영어로는 par value bond라고 하는데, 여기서 par는 equal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골프를 쳐보시거나 아니면 골프 아버지님들이 이제 골프 TV를 보시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 보통 젊은 분들은 이제 저도 골프를 잘 모릅니다. 이제 참고로 보면은 되게 노잼인 그 스포츠를 왜 이렇게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파라는 용어가 있어요. 골프에 보면은 골프는 이제 내가 공을 쳐가지고 그 홀에다가 넣는 게임인데, 그 코스마다 정해진 그 룰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스에서는 3번 안에 쳐서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코스가 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딱 3번에 쳐서 넣으면 그것을 우리는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타를 줄였다. 그러니까 3번에 치면 되는데 2번 만에 쳐서 넣었다라고 하면은 새 이름을 따서 버디라고 부르고, 이제 거꾸로 3번 안에 넣어야 되는데 한 타를 늘려서 4번 만에 넣게 되면 보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서의 마찬가지로 파라는 것은 딱 맞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 밸류 본드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지금 네가 사고 파는 가격이 나중에 받게 되는 원금이랑 정확하게 일치했구나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3가지 계산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느냐? 똑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에서의 만기 수익률, 시장에서의 이자율, 흔히 우리가 금리라고 부르는 것이 변하면 채권의 가격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항상 한국은행에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오늘 그 이자를 올리겠다,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느냐, 내리겠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 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율, 이 만기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만기 수익률이 8%일 때는 가격이 1000. 근데 만기 수익률이 10%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의 가격은 884로 1000에서 88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8%의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 수익률이 6%로 변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채권의 경우 이자율과 가격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제 만기 수익률 혹은 금리라고 얘기하는 이 YTM과 가격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사실. 왜 8%에는 매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8%에 우연찮게 원금 1000과 오늘의 가격 1000이 일치하는 일이 일어났다. 8%는 왜 특별했을까? 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비밀은 이 표의 크기에 있습니다. 이 표가 지금 매년 80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자로 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이게 국채라고 할 때 정부에서 받는 돈이 80입니다. 근데 원금이 1000이었죠. 그러면 원금에 비해서 이 표의 크기, 이 표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딱 8%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표율과 만기 수익률이 일치하면 원금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일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원금의 크기와 오늘의 가격이 일치가 되는 이 액면 채권의 조건은 바로 이표율과 오늘의 채권 금리, 만기 수익률이 일치하는 때에 바로 오늘의 가격은 원금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갈 수 있어요. 만기 수익률이 이표율이 되면 액면 채권이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이표율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커졌으니까 이자율과 가격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기 수익률이 커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오늘의 가격이 원금보다 떨어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할인 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과 이표율을 비교했을 때 만기 수익률이 높다면 그것은 반드시 할인 채권이 됩니다. 이 만기 수익률이 10%였을 때 가격이 884로 할인 채권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이 10%라는 만기 수익률이 이 채권의 이표율인 8%보다 크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기 수익률이 이표율보다 낮아지면 이표율이 낮아지면 가격은 거꾸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원금보다 오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만기 수익률이 6%로 떨어지는 경우 이 채권의 가격은 반드시 원금의 크기인 1000보다 올라가게 돼서 할증 채권이 된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표율과 만기 수익률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표율이랑 만기 수익률이 같았다면 이것은 액면 채권이 되고, 이표율보다 만기 수익률이 커지면 할인 채권이 되고, 이표율보다 만기 수익률이 작으면 할증 채권이 된다. 자, 이러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하고 뭐가 고정이 되는 거냐, 뭐가 기준이냐 라는 건데, 자, 보면 이표율은 이 채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앞으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얼마씩 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미 이 채권을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을 때 정한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변해요. 시장에서 지금 요즘의 이자율이 얼마냐, 시장에서의 금리가 얼마냐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정책, 지금 현재 채권시장의 상황, 기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기타 등등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변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지만 사실은 이표율은 그 차이에서 이미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변하는 거지, 만기 수익률이 고정돼 있고 이표율이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표율을 기준으로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만기 수익률이 내려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이제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자율이 변하면 채권의 가격이 변한다 였어요. 이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채권의 이자율 위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무나 금융 관련 수업을 들으면 위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위험은 데인저냐,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재무나 금융 과목에서 나오는 위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혹은 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위험은, 사람들이 주식의 위험하면은 내가 돈을 잃어버릴 피해,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주식의 위험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의도치 않게 돈을 버는 것도 위험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포함된 양쪽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포함이 된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험이라는 용어를 볼 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채권의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불확실하다, 이자율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채권은 가격이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정도가 더 심해지느냐? 만기가 길어지면 이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이자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5%, 10%, 15%, 20% 이렇게 이자율, 만기 수익률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 채권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만기가 1년 남은 채권, 그러니까 1년 후에 원금을 갚는 그런 채권과 만기가 30년 남은 채권, 30년 후에 원금을 갚는 그런 채권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 두 채권 모두 반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왜냐?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에는 항상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그래프의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날카롭게 이제 그 각이 서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파란색 선보다 이제 요 초록색 선이 더 가파르게 변하죠. 초록색 선은 30년 만기의 채권의 그래프고 파란색 선은 1년 만기의 채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기가 길어졌더니 이자율이 변할 때 더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 위험이 커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모든 원금을 갚게 되는 1년 만기 채권은 1년이면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금리가 변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근데 30년 만기의 채권은 내가 30년 동안 이자율이 변하는 것에 의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이 더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변하는 것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될 수 있느냐,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음번의 예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이표를 준다 라고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에 회사가 만든 채권이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사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공식을 적용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그 기간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표율이 14%다 라고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채권이 1년에 2번 지급하는, 그러니까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기가 7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기간이 7년이니까 7번의 기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2번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총 숫자는 7 곱하기 2 해서 14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마다 받는 이표의 크기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액면가 1000에 대해서 이표율 14니까 총 1년에 받는 금액이 140이지만 반년에 한 번씩 2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기간이 지났을 때 받는 돈은 140의 절반인 70이다. 이 점을 반영을 하면 우리가 채권의 가격의 공식에 이것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표의 크기는 140이 아닌 실제 한 번의 기간이 지날 때 받는 70, 그리고 기간의 남은 기간의 숫자 만기는 7이 아닌 2배로 쳐서 14. 이렇게 해서 집어 계산을 해야 정확한 채권의 가격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917.56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할인 채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만기 수익률을 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 내내 배웠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 그렇다면 만기 수익률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따져보자면, 첫 번째, 이제 만기 수익률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자율도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똑같은 물건을 사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돈을 빌린 사람이, 기업이든 정부든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것이냐 안 갚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 만기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갚은다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원금이 안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위험은 이런 건데요. 이제 제가 2장을 설명하면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유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액체처럼 어떤 물건이 고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처럼 녹아내려서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 재무나 금융에서는 항상 액체라는 것은 현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게 현금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금융자산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많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빨리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현금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채권을 다른 투자자한테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아무리 팔고 싶어도 그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을 파는 것은 기계적으로 누군가 그걸 무조건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저한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저한테 와서 그거 팔아라 해서 가져가고 저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진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필 아무도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잘 거래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고 아까 본 것처럼 표준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딱
표시가 딱 돼 있죠. 이것의 표면 금리, 이표는 얼마고 만기는 얼마야. 이런 게 다 체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 국채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채권은 좀 더 낫겠지만 중소기업의 채권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글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를 내가 샀다가 만약에 이 중소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채권은 사람들이 뜨문뜨문 사고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것을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할 때 팔 수 없으면 나는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겠죠. 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이제 이자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